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수업 사건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S, 대구에 있는 주거용 물건, 아파트 물건 중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 S.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28.1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7평, 8평 정도 되겠네요. 대지권은 4.9평, 대지권은 상당히 작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아파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고 어떤 형태로 물리적인 외관의 형태가 어떠한지는 대충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누구 뭐 이렇게 같은 사람인 것 같고요. 채권자는 주식회사, 어떤 법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입찰 14일 전이고, 자, 어제 이 자료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14일 전이고, 14일. 지금 촬영하는 건 다음날, 자, 13일 전입니다. 입찰 13일 남은 물건, 이제 갓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11월 23일, 7억 6천 감정에 진행합니다. 왜 1차에 진행하느냐? 대부분은 유찰되고, 입찰 기일이 한 30일 정도 남은 물건들을 주로 이제 이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와서는 부산, 울산, 대구, 이런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도 어떤 신축이나 또는 신축에 가까운 고가 아파트들을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감정된, 여기서 보시면 2020년 1월 7일 날 접수됐죠. 그럼 이쯤에 감정이 된 겁니다. 과거에 감정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관심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이런 아파트들만 조금 뽑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파트가 좋아서 수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아파트들을 개인적인 취향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하니까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자, 경매 접수되고 2020년 1월 초에 이 물건이 경매에 접수가 되고 어떤 이해관계자 그리고 절차상 관계자들의 접수가 있었는지 그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흔적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니라 낙찰자 입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이해관계자,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 좀 더 분석해야 될 어떤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의 접수 내역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자가 한번 변경된 것 같고요. 근저당권자가 변경됐고 그 과정에서 접수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타 다른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부 청구서, 그리고 다른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이런 내용들이 줍니다. 점유관계를 보겠습니다. 점유자에 대한 파악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유관계, 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만난 사람은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즉 소유자 세대가 직접 사용, 점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2014년에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근저당이 연속적으로 설정되고 압류, 근저당, 그리고 임의 경매, 그리고 압류가 들어오고 또 임의 경매. 자, 거의 경매가 아니면 정리가 어렵지 않은가. 현재의 채무 상태는 경매가 아니면 이 물건을 정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경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근저당, 가장 빠른 이 근저당이
등기 현황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이 후순위 권리들, 자, 이것들은 모두 다 소멸된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의 이 부실 채권에 대한 정리, 이 경매의 어떤 권리 분석에서 적용되는 이 소멸주의, 이 가장 빠른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시킨다. 자, 이것이 이 채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의 해결이지만 새로운 낙찰자 입장에서 그것은 좀 반가운 일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 채권자, 점유자, 소유자, 채무자,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틈에서 어떻게 이 그 과잉 어떤 채권된 채권자들의 있던 이 과잉 그 채권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리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소멸주의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그 고민이었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인수될 사항, 자, 낙찰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무엇인가? 자, 등기상 인수할 것은 없다라는 걸 좀 전에 확인하셨고, 자, 관리비나 강촉 공과금 같은 경우는 일부 인수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이 있겠죠. 거기에 이 집의 관리비 연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관리비 연체가 과다하면, 물론 이런 아파트들은 관리비 연체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관리소장들의 업무가 대단히 빡빡해졌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연체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거의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사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관리비 연체가 과다하면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명도에 영향을 주면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낙찰의 어떤 경락의 결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는데 이 정도의 확인은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자, 점유자, 소유자 세대.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명도가 완료되는 데는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들 것이고, 이 비용을 들고 강제 집행을 하느니, 자, 합의를 해서 평화롭게 이사를 나가고 그리고 점유를 이전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최선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자, 이 물건 4층이죠. 옮긴 것 같습니다. 이게 4층입니다. 4층이고, 이 남동향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남양 아닙니다. 남동향인가? 뭐 그렇습니다. 범어숲, 화성파크 드림S, 현재 호가하고 있는 거 보면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11억 원 호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7억 원대였죠. 7억 원대였는데 지금 호가는 11억 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간 약 한 10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감정 7억 원대인 아파트가 다른 층의 아파트가 11억 원이나 하고 있는가? 또 11억 5천도 있습니다. 고층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같은 남동향인데 고층이 11억 5천입니다. 이 매물 3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물건일 수도 있죠. 네. 가격이 급등하니까 물건을 다 걷어들이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 3개인데 이것도 중복 매물일 수도 있다. 11억 5천. 실거래가 신고를 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정말 맞는 것인가? 같은 평수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면 이때 감정이 되었겠죠. 자, 이때 7억 원대였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층이라고 해도 뭐 7억 후반, 그죠? 아니면 8억 초반, 뭐 이런 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쭉 거래가 없다가 자, 7억 9,500, 26층이었습니다. 적 감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거래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억 후반대네요. 9층 7억 8천 비슷하죠. 10층 7억 5,800 비슷합니다. 자, 27층 7억 7,900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24층 7억 9천 즉 8억 원이 넘지 않는 8억 이하에서 7억 중반과 8억 사이에서 층과 방향에 따라서 거래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왜 갑자기 11억 원이나 호가하고 있는가? 중간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왜 이런지, 왜 이런가 궁금할 때는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84점 뭐 몇 평, 이 32평짜리 아파트. 평형대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자, 저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이 평형대가 있는데, 자, 보시면 10월 달에 무려 9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억 9천도 있었다. 즉, 거래가 없다가 이 징검다리처럼 한번 찍고는 이렇게 되었다. 자, 실제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가 기록이 됩니다. 이 거래가를 보고 평균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시세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에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수자, 매도자 그들은 영원히 생각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처음엔 다른데 이 생각이 같아지는 점,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합치되는 그 지점이 이런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간에 합치된 결과 없이 바로 올랐다. 즉 매도자의 생각적으로 매수자들이 완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올라가는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물건들만 지금 경매에 나온 것을 좀 제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아파트도 똑같이 그런 모습입니다. 30평대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보다 좀 더 큰 평형대가 이렇게 실제 실거래가의 결과도 없이 바로 호가만 몇억 원이 띄어져 있는 그래서 경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경매의 낙찰가의 기록이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바라보는 입찰자들의 머릿속은 대단히 복잡한 겁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고 분석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가는 7억 6천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자, 그러나 호가는 로열층들이 11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매수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긴 참 힘들죠.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보면 거래가 가능한 금액대의 구간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보면 자,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물건에 대한 기억, 물건에 대한 어떤 생각, 취향,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은 9억 5천에서 한 10억 5천 사이가 이 4층 호가하는 물건의 가치가 아닐까. 거래가 가능한 진짜 기록을 남긴다면 거래가 가능한 구간의 범위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화성파크 드림 S 8월 20일 날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25.7평 물건이 1차에 바로 낙찰되었고 1대1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감정가가 6억 8,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7억 5천 정도. 어느 정도 가격이 호가는 올라가 있을 때 정도. 자, 이때 낙찰가는 1차에 6억 8,500, 66만 원 더 써서 낙찰 받았습니다. 자, 91.4%. 쌍용예가 34.9평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34.9평 12층 남양이고 2차에 낙찰되었고 11대1이었다. 자, 2차까지 갔다라는 것은 굳이 1차에 낙찰받을 필요는 없다. 즉 호가하고 있는 가격이 대단히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때 감정가가 9억이었고 거래 가능한 금액이 9억 5천 정도. 사실 이거는 매도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 정도의 가격인데, 자, 이때 2차까지 가서 11대1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1대1이라는 것. 평소의 어떤 그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수요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자, 이때 낙찰가가 8억 9,999만 원, 94.7%. 자, 이 가중 평균을 구해보니까 92.97이 되고, 자, 하한가가 9억 5천이었습니다. 화성 파크 드림 S 하한가 9억 5천을 적용해보니까 한 8억 9,420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자, 상한가 그대로 상한가 10억 5천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자, 9억 8천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의 범위, 감정은 7억 6천인가 뭐 그렇죠. 그리고 호가는 11억 원. 자,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고민은 정말 많을 것이고 갈등이 많을 겁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범위 안에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가능성, 예측. 자,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 자,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억 9,900에서 9억 8,700. 자,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왜 이런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나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낙찰가의 어떤 예상 범위의 구간도 이렇게 넓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